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39분 만에 발사체에서 분리됐고 이후 달 전이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다누리는 호주 캔버라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발사 57분여 만에 첫 신호를 보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교신 내용을 분석해 발사 90여 분 만에 첫 교신 성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궤적을 따라 비행해 달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올해 말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심우주 탐사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PCR 검사를 당일에 예약해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PCR 검사 대상은 누구나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숭이두창 감염 상황을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숭이두창 백신 60만 정 이상을 확보하고 추가 자금과 인력 확충에도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2, 1, 0, ignition. During this period, the vehicle is going to experience the highest amount of aerodynamic stress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오늘 오전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이어서 달 전이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는데요. 다누리 발사의 의미와 남은 과제, 전문가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성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누리호에 이어서 다누리 발사도 가슴 벅찬 그 장면이었는데 우선 다누리의 발사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다누리는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서 발사가 됐잖아요. 이 팰컨 9 로켓은 2단으로 구성된 로켓이니까 네. 먼저 1단이 점화가 돼서 다누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1단과 2단이 분리가 되면은 이 1단은 재활용 로켓이잖아요. 팰컨 9. 그러면 이제 1단 로켓은 다시 지상으로 낙하를 하고 2단이 이제 다누리를 싣고 계속 올라가서 목표 궤도에 도달하면 이제 다누리가 분리가 되고 네. 예. 다누리가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긴 여정의 출발점인 달 전이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이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은 이미 50여 년 전에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달 궤도선을 보낸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달 탐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한 1969년이니까 50년이 넘었죠. 달에 사람을 보낸 게.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착륙선도 아니고 예. 궤도선, 그것도 유인이 아니고 무인 궤도선을 달에 보내니까 상당히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5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아폴로를 보낼 때는 미국이 구스론과 군비 경쟁 때문에 우주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달에 사람을 보낸 거였고 네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달에 어떤 과학적인 가치가 있더라. 뭐 예를 들면 달 표면에는 헬륨3라는 원소가 많이 쌓여 있는데 네네. 예. 이 물질이 핵융합의 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헬륨3를 가지고 우리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은 만약 이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은 달에 있는 헬륨3를 누가 가지고 오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청정 에너지원을 누가 만들 수 있냐 이게 결정이 나는 거고 또 달의 극지방에 가면 물이 있는데 예. 이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도 수소 상용차가 나왔듯이 이 수소를 물에서 뽑아가지고 달에서 출발하는 우주 탐사선의 연료도 쓸 수 있으니까 달이 뭐 이제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만큼 달 탐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효중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누리가 발사 후에 오전 9시 40분경에 첫 교신에 성공했고 그리고 전이 궤적에도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교수님 달 전이 궤도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네, 전위궤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그런 궤적이라고 이렇게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이 궤도가 이제 약 150만 킬로까지 나갔다가 이제 4.5개월 후에 12월 말에 달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 4.5개월 동안에 날아가는 궤도 비행을 하는 그 궤도를 우리가 전이 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 발사 성공 그리고 첫 교신에서 전이 궤도 진입까지 지금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 다누리가 탐사 기능을 하기까지 남아있는 기술적 과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전이 궤도 진입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이 궤도에서 궤도 비행을 하면은 약 4개월 반 정도의 비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약 9번 정도의 교정을 하는, 그러니까 궤도가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가지가 않고 조금씩 벗어나가야 됩니다. 예. 벗어나는 이제 오차를 수정하는 9번의 수정하는 궤도 기둥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말쯤에 다누리가 거의 달 궤도까지 이제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달의 달의 인력이 다누리를 잡아서 이렇게 달에 포착을 해야 됩니다. 즉 다누리가 이제 달을 중심으로 돌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달의 인력이 다누리를 잡아서 이렇게 돌게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마지막으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입 단계가 굉장히 좀 우리 달 탐사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좀 수행을 끝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9번의 계속 4개월 반 정도의 기간에 걸친 9번의 오차를, 전이궤도 오차를 계속 수정하는 이런 기능들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예, 비행 과정에서의 세밀한 오차 조정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말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달궤도에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기능을 원활하게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 네네. 자, 교수님, 미국은 2025년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달을 발판으로 유인 화성 탐사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달이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유인 화성 탐사가 계획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지구에서부터 화성까지 바로 비행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구의 중력이죠. 예, 중력이 이제 달의 6배가 되기 때문에 즉 많은 연료와 그런 좀 많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서 대안으로 이제 달을 이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달을 전진기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달의 중력이 지구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궤도 비행 시간 내에 유인을 화성 탐사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이제 화성을 달 기지에서 여러 가지 화성에 이주하기 위한 자원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달에서 직접 전진기지로 활용해서 그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제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지구에서 바로 화성으로 유인을 보내는 건 많은 좀 도전적인 그런 난관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에 비해서 달에서 만약에 화성으로 직접 유인을 탐사를 한다 할 때는 그런 좀 어려운 점 많이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다누리에 실려 있는 탑재체 중에서 우주 인터넷 탑재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탑재체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죠. 다누리가 심우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을 시도하는데요.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인터넷과 비슷한데요. 다만 인터넷의 도달 범위가 우주까지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달에 기지가 있으면은 우리가 달 기지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을 보면은 거기에 달 기지가 건설이 되고 또 게이트웨이라는 달의 우주 정거장이 세워집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 미래의 그런 탐사 계획에 의하면 이제 우주의 어떤 여러 가지 화성 탐사도 마찬가지고 전 우주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우주 인터넷이 앞으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술이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누리에서 세계 최초로 이걸 시도하는데 제 낙관적인 전망은 우주 인터넷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또 IT 강국의 어떤 그런 장점을 다 살리고 우리가 다누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앞으로 우주에서 이런 인터넷은 굉장히 구체화되고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주 인터넷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고요. 자, 네, 교수님 네, 네. 그런가 하면 나사의 섀도우캠을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주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번에 단일 후에 나사의 섀도우캠이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이 섀도우캠은 이제 달의 음영 지역을 촬영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비단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의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르테미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성공한 누리호의 그런 발사체 서비스를 자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과의 원활한 협력이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일로에서 진행된 섀도우캠을 활용한 협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서로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계기다. 그래서 단지 작은 장비를 하나 실었다는 게 아니라 양국의 우주 협력의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누리가 이제 임무를 수행할 텐데요. 궤도에 진입해서 정상적으로 목표에 도달한다면 다누리가 이제 수행하는 임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누리가 이제 예정대로 가면은 12월 31일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도달을 하고 예. 그럼 내년 1월부터 한 달 정도 이제 시범 운행을 거쳐서 2월부터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예. 아까 이제 교수님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나사의 섀도우캠은 극지방 예. 음영 지역을 촬영을 해서 2025년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네. 우주 인터넷을 시도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는 거죠. 심우주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 파일을 저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TS 다이너마이트 노래.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보낼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지구로 그걸 보낼 거다. 이제 그런 게 있고 헬륨3 같은 자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자원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감마선 분광기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소들이 지도를 또 만드는 그런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네. 자, 다누리 발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우주 탐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심우주 탐사의 의미,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근데 최근까지 우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지구 저궤도가 전부 다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르테미스 계획, 미국이 추진하는 이 아르테미스 계획을 계기로 이제 달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미국이 이미 50년에 갔다 온 달을 다시 가는 이유는 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달을 베이스로 화성으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화성으로 가는 우주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건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달에 탐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우주 경제에서 뒤쳐져 있는데 영원히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달 궤도선을 보낸 거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고 이거를 이제 잘 발전시켜서 나사와 협력을 계속을 해서 나사의 화성 탐사나 이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기대가 되는데 다누리가 이제 달을 향한 항해가 앞으로 4개월여간 이어질 예정이죠. 앞으로의 여정도 큰 탈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누리 프로젝트는 달까지의 4개월여의 비행을 통해 우주 항법 기술을 처음 경험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후 달의 정밀 자원 지도도 만들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한다면 독자적인 우주 탐사의 기반이 확보됩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다누리를 실은 팰컨 9의 발사 순간을 지켜보는 연구자들. 발사는 성공했지만 달까지의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4개월여의 비행이 한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누리와 접속한 상태에서 자세와 비행 궤적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우주 항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 다누리와 지상국의 통신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미국과 호주, 스페인에 있는 3개의 심우주 안테나로 24시간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의 조종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맡지만 나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 위험을 줄이면서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누리를 이용해서 섀도우캠에서 얻은 정보는 미국이 아르테미스 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그 착륙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국제 우주 협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는 달을 탐사해 정밀 지도와 자원 지도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달에 대한 우리만의 첫 정보를 얻는 건데 2031년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 지점과 탐사 지역을 결정하는 기반 자료가 됩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달에 가서 다누리를 이용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 우주 탐사의 초석을 쌓을 수 있다는. 다누리는 미국 로켓에 실렸지만 달 착륙선은 우리 발사체로 달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리호로는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달로 향하는 것이 불가능해 성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030년 이전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30여 년 만에 위성과 발사장, 발사체를 확보한 한국의 우주기술. 이제 다누리를 통해 지구를 벗어나 우주 행성 탐사에 나서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됐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뛰어든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예정인데요. 특히 독자적인 우주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자력 발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0, ignition, and liftoff. 다누리 가자, 다요.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올해 마지막 날 달 100km 상공에 도착합니다. 내년 1년 동안 달을 돌며 고해상도 카메라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데 이 정보는 우리나라 첫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 발사 목표인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다누리보다 2배 정도 큰 1.5톤급 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달 표면에 착륙해 자원 탐사 등의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다누리보다 엔진 성능이 커지는 건 물론 자세 제어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 오는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누리에 실려 있는 고해상도 카메라 자체가 목적이 이제 착륙 후보지에 대한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착륙 후보지 아니라도 아마 그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아마 위치 착륙 후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내 첫 달 착륙선은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게 목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와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발사체로 누리호보다 외형도 커지고 운송 가능 중량도 늘어납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달 착륙선은 이번 보낼 때는 우리 발사체로 보내기 위해서 현재 발사체 개발하는 예타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달 착륙선 예타를 위해서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초반이 되면 우리 발사체로 우리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탐사를 시작으로 달 착륙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달을 넘어 화성, 나아가 소행성까지 갈 수 있는 심우주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PCR 검사를 당일에 예약해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PCR 검사 대상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일 예약 검사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검사를 예약하려면 각 보건소에서 제공한 문자 메시지나 QR코드 또는 휴대폰 앱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하는 검사 시간을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미국이 범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고 대응 전담팀도 꾸렸지만 코로나19에 이어서 부실한 방역막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 원숭이 두창 백신만 놓는 임시 보건소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가 채 가시기도 전에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에 시민들 공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m just so happy I got it because I don't know. After going through COVID, I don't want to be susceptible to anything else that could hurt me and also disfigure my face or body. 하지만 확산세에 비해 백신 수급이 만만치 않은 상황. 조만간 백신 절벽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하고 있습니다. There's definitely a shortage supply. We are in a race. 미국에선 지난 5월 중순 첫 사례가 확인된 뒤 석 달도 안 돼 확진 환자가 6,600명을 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 환자를 기록하며 2위인 스페인보다 2,000명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일리노이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몬태나와 와이오밍을 뺀 모든 주에서 감염이 확인되자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60만 정을 확보하고 추가 자금과 인력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Which is to announce a public health emergency declaration of monkeypox. And that's important because what that's going to do is going to help accelerate the vaccin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원숭이 두창 검사와 치료, 백신 보급 등 대응이 늦어 확산세를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숭이 두창에서도 취약한 방역망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바다거북이 모두 암컷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 플로리다 키스 제도의 거북병원 원장은 플로리다의 최근 기온이 최근 4년간 여름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 이때 부화했던 바다거북이 모두 암컷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바다거북은 알이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데요. 섭씨 27.7도보다 시원한 곳에서는 수컷, 섭씨 31도보다 따뜻하면 암컷으로 부화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 이상 기온으로 따뜻해지면서 바다거북의 암수 성비가 무너지면 바다거북의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플로리다 마이애미 동물원에 있는 거북병원 연구원은 거북이 대를 잇는 데 필요한 암수 성비가 무너졌다면서 앞으로 몇 년 뒤면 거북의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생태계에도 이제는 경고등이 켜진 거군요. 자,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과 브라질의 의료진이 가상현실의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고난도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샴쌍둥이는 2018년 브라질에서 태어나는데요. 머리와 뇌가 서로 붙어있는 희귀한 사례로 100만여 명 중 1명꼴로 나옵니다. 네. 쌍둥이는 최종 분리 수술을 포함해서 모두 7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마지막 2차례 수술은 무려 33시간 동안이나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이 주목을 더욱 받았던 건 의료진들이 수술 준비 과정에서 가상현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서 쌍둥이의 뇌를 스캔해서 만든 두개골 전자지도로 수개월간 수술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아이들을 실제 위험에 놓기 전에 해부 구조를 보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훈훈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쌍둥이가 이제 또 손에 잡고 잘 뛰어다닐 수 있도록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중년 남성 가운데 소변을 봐도 제대로 본 것 같지 않고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다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을 다룬 이번 주 내 몸 보고서 코너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인데요. 증상으로는 하루 10번 이상의 잦은 소변, 너무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증상, 또 힘을 줘야지만 소변이 나오거나 소변 줄기가 가늘고 약한 증상, 잔뇨감 등이 있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또 전립선 주변의 혈관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립선에 피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 염증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대사증후군도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전립선 비대증을 유도한다는 가설이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수술 등이 있는데요. 전립선과 방광의 출구를 열어줘서 배뇨를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내시경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는 수술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중년 남성들의 고민인데 채소 섭취 그리고 금연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우주 탐사가 활발한 가운데 지구로 추락하는 우주 쓰레기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새벽에 필리핀 남서부 바다에 중국 로켓의 잔해가 추락했는데요. 중국이 지난달 24일에 발사한 창정 5B호의 잔해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바다에 떨어져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중국은 이런 로켓 잔해의 추락을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발사체 잔해물이 지구로 떨어진 적이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잔해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오는 10월에 자국 우주정거장을 마저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로켓의 파편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부분이 소실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냈고 또 중국 우주 강국인 미국도 로켓 잔해를 격추할 계획은 없어서 또 한 번 지구촌이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9일에는 호주의 시골 농장에서 로켓의 잔해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지난 3일에 확인이 됐는데요. 이처럼 앞으로 우주 개발이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우주 발사체들이 우주로 향할 텐데 그만큼 우주 쓰레기에 대한 각국의 책임도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마지막 1위 소식이죠. 다누리 소식이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한국 시각으로 5일 오전 우주로 발사됐죠. 다누리는 발사 약 1시간 뒤에 지상국과 교신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교신의 성공 여부 확인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어져서 다들 긴장했는데요. 결국에 성공으로 드러난 겁니다. 네. 다누리는 달에 가기 위한 목표 궤적인 전위 궤적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는데요.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인데 과거의 아폴로 유인 우주선처럼 사흘에서 닷새 정도면은 달에 도달할 수 있는데 다누리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태양을 향했다가 지구 쪽으로 방향을 트는 60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나비 모양의 전위 궤적을 택했습니다. 다누리는 넉 달 반 동안 비행해서 올해 말에 궤도에 진입하고 또 달 궤도에 진입하고 내년 2월부터는 1년간 임무를 수행합니다. 내년 중반에 다누리의 연료 잔량에 따라서 임무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누리는 주어진 여러 임무 가운데 특히 세계 최초로 수행되는 임무들이 있는데요. 달 표면 전체 평광지도 작성과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입니다. 또 미국 나사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서 2025년에 이루어질 미국의 유인 달 착륙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들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달을 향한 경로에는 무사히 안착했다고 하니까 연말에 달 궤도에 잘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 공사장 같은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네,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 오후 2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무거운 자재를 연신 나르는 노동자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보지만 옷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었습니다. 현재 체감 온도는 33도에 달하는데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작업자들이 조금 많이 지치고 탈진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죠.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무더위.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탈진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오전 오후 여름철 두 번의 휴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45분 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불볕더위 속에 건설 현장을 돌며 안전수칙 점검에 나섰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나 시원한 물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온도는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올여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 질환자는 지난 2일까지 1,07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공사장과 같은 야외 작업장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노동자들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처럼 더운 옥외에서 장기간 일하는 경우에는 열 탈진이라고 불리는 일사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까지 폭염이 가장 높은 이 시간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고 잠시 근무를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열사병 예방 3대 지침인 물, 그늘, 휴식이 제공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가뭄이 들면 마실 물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늘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일부 섬 지역 얘긴데요. 네, 전라남도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제한급수 현장을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연정 등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로 이름난 보길도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한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은 올해는 기간도 길고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단수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보길도에서 제한급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그동안은 이틀 물이 나오고 나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틀 동안 물이 나오고 이후 무려 8일 동안이나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에 겨우 엿새 동안만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대형 물탱크를 놨지만 갈수록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를 가봤습니다. 저수율이 겨우 8.6%인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전남에서 제한급수를 하는 곳은 보길도와 다리로 이어진 노화도 그리고 부근의 넙도 등 3개의 섬인데 7,7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식수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지하수 서류댐이 준공 예정이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섬지방도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를 꼭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환경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2리터짜리 병물 18만여 개를 공급하고 급수 차량 6대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가뭄이 길어지면 급수선과 해군 함정까지 동원하기로 하는 등 마실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미국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에드워드 호퍼는 도시인들의 평범한 일상을 사실적이고도 단순하게 표현하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인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아트 플랫폼 누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로 유명한 분이죠. 오늘은 에드워드 호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좀 감정이 너무 절제돼 있어서 한층 더 고독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작가로도 잘 알려진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다고 하고요. 뉴욕 예술학교에서 사파와 회화를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한 광고 회사에 취직했고요. 영국과 독일 또 벨기에 등을 여행하고 특히 파리에서 장기간 머물다가 뉴욕에 다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호퍼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뉴욕에서 머물기도 했는데요. 1913년에 뉴욕 아무리 쇼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하지만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무명 화가로 지내면서 단 하나의 작품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또 1924년 예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조세핀 니비슨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훗날 에드워드 호퍼의 작업 인생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는 조력자이자 또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호퍼의 작품에 자주 이제 모델로 등장을 하는데요. 조세핀 니비슨은 에드워드 호퍼의 곁을 지키면서 작업에 대해서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거든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시기부터 이 에드워드 호퍼가 수채화로 그리기 시작하고요. 이때부터 미술계와 대중에게 인지도를 쌓기 시작합니다. 특히 뉴욕에서 이때 열린 개인전에서 작품들이 완판되면서 작업에 한층 더 몰두하게 됩니다. 네. 그 무명 화가에서 이제 인지도가 있는 작가가 되게 한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대표 작품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에드워드 호퍼는 철로변의 집이라는 작품으로 크게 명성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현대 산업의 상징이었던 철길이 대저택 앞을 가로지르고 지나가는 풍경을 특유의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에드워드 호퍼는 이 작품을 1925년에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호퍼가 표현하는 미국의 이미지가 마치 시그니처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던 시기에 이때 미국은 세계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 풍요로움을 인정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이었는데요. 대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때는 인간 소외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 에드워드 호퍼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안에서 미국의 도시민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허무함 또 상실감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면서 꾸준히 입지를 다집니다. 네. 지금 작품을 보니까 디렉터님 말씀처럼 고독하고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다른 작품도 살펴볼까요? 네, 에드워드 호퍼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익숙할 것 같은 두 작품이 있는데요. 네. 먼저 밤을 새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호퍼 특유의 분위기가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해가 진 어두운 시간대로 보이는데 밤중에서도 새벽 시간처럼 보이는 푸르고 차가운 색감이 특징입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식당과 그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이 식당은 실제로 에드워드 호퍼와 아내인 조세핀이 자주 들렸던 뉴욕의 24시간 식당이라고 하고요. 특히 바에 앉아있는 여인은 조세핀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식당 분위기가 마냥 밝아 보이지만은 않은데요. 뭐 새벽에도 시끄럽고 즐거운 식당도 있으니 단순히 시간대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바에 앉아있는 손님들과 직원 사이에서 각자의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또 혼자 앉아있는 남성은 마치 고민이 있어서 저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에드워드 호퍼는 이처럼 현대인들이 지닌 고독함, 상실감 같은 감정들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아침 해라는 작품인데요. 한 여인이 침대 위에 앉아서 큰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분홍색 편한 실내복을 입고 화창한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앉아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무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에드워드 호퍼 작품이 참 신기한 게 그림은 소리까지 담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호퍼의 작품들을 보면 적막함까지 들리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작품도 되게 고요한 방 안에 고립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또 코로나19 이후에 이 작품을 다시 봤을 때 한층 더 공감이 가기도 했거든요. 외로움과 어떤 외부와 단절된 느낌, 또 이 작품에서는 창을 통해서 한가득 들어온 빛을 표현한 방식에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또 어두워서 고독해 보이는 것보다 너무 밝은데 반대로 쓸쓸하고 또 건조한 느낌, 또 텅 비어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에드워드 호퍼는 이 빛을 이용해서도 공간과 개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작가입니다. 네, 뭐 그림을 보니까 눈동자에서도 좀 텅 빈 감정이 드러나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을 보니까 마치 뭐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세련돼서 그런지 어디 좀 등장했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에드워드 호퍼의 이미지가 광고나 영화 때문에 낯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몇 해 전에 한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 광고에서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을 재현했죠. 네, 이 작품을 완전히 똑같이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현대적이고 또 세련되게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전설적인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에서도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오마주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다룬 철로변의 집이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 서스펜스 영화의 대가로 불리우는 히치콕 또한 에드워드 호퍼의 외롭고 고독한 연출에 주목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화 속 등장인물인 노먼 베이츠의 집을 묘사하는 데 큰 영감을 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드워드 호퍼의 팬이라면 이 영화는 다들 아실 텐데요. 바로 구스타프 도이치의 영화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13점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알랭드 보통을 비롯해서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에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이 참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점에 특별히 끌렸을까요? 네, 앞서 소개드렸던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의 구스타프 도이치 감독은 에드워드 호퍼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느와르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준 작품 속에 나타난 빛과 주제, 또 구성의 프레임 때문이다. 이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들 속 잘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전에 히치콕이나 마틴 스콜세이지 같은 감독 외에도 여러 유명 감독들이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구스타프 도이치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주로 느와르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준 호퍼의 작품 속에서 빛이 다뤄지는 방식들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드워드 호퍼가 뉴욕에서 공부할 때 사파도 공부했는데요. 네. 작가 본인은 훗날 어떤 그 사파 작업하는 것을 좀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사파가 아무래도 광고적인 목적도 있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인상을 끄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이런 순간적인 이미지로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에드워드 호퍼 작품을 보면서 마치 한 장의 스냅 사진 같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사진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그림에 적용을 했다고요. 네, 에드워드 호퍼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사진 기법이 사용했다는 건데요. 특히 호퍼는 폴 스트랜드라는 미국의 사진 작가의 작업에서 깊게 영감을 받게 됐고요. 자신의 작품에 동일한 사진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 폴 스트랜드는 현대 사진의 대가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특히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 또는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의 특징은 선명도와 정확성, 또 기하학적 형태로 도시의 풍경과 인간, 어떤 식물, 기계 등을 담아내는데요. 알프레드 스티글리츠 같은 모더니스트 포토그래퍼들과 20세기 사진예술에서 크게 기여한 미국의 사진작가가 바로 폴 스트랜드입니다. 네, 그렇다면 에드워드 호퍼가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폴 스트랜드가 1915년에 월스트리트를 담은 사진 작업이 있는데요. 네. JP 모건의 새 사옥 건물을 담은 작업으로 이 건물의 위압적인 이미지와 그 앞을 지나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 개발과 또 대대적인 변화, 그 속을 살아가는 불안하고 고독한 도시인들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이 호퍼가 주로 다루는 주제인 대도시민들의 고독과 또 상통하거든요. 또 호퍼 또한 사진 작업의 영향으로 기하학적인 묘사를 자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다루는 광고나 또 영화 분야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또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겠죠. 네. 오히려 현대에 들어서 더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 조금 전에 에드워드 호퍼의 작업 인생에 아내인 조세핀 니비슨의 도움이 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호퍼에게 조세핀은 어떤 존재였나요? 네,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금발 여성들은 조세핀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호퍼에게 아내는 그야말로 완벽한 뮤즈였는데요. 이 조세핀 또한 재능이 뛰어났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에드워드 호퍼의 작업을 돕게 되면서 어느 정도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이 조세핀이 호퍼를 돕는 방식은 다양했는데요. 작업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면 같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고민해 주었고요. 또 머리를 식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마다 늘 조세핀이 대화 상대가 되어주고 또 여기저기 전시 관람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델로서 뮤즈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은 그 재능과 또 아내의 내조가 만들어낸 그 시대의 자화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아트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화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이 노화하지 않은 정상세포도 노화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대와 미 UC 버클리 공동연구팀은 젊은 쥐와 나이 든 쥐의 혈액을 교환하는 실험을 한 결과
나이 든 쥐의 세포에서 분비된 노화 인자가 젊은 쥐의 세포로 옮겨가 노화를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 든 쥐의 혈액을 받은 젊은 쥐는 간과 신장, 골격근 세포와 조직에 노화가 유발됐고 간 섬유화와 조직 손상, 근력 감소 등도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노화 인자를 제거하는 물질을 이용하면 노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오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은 인간 커넥트홈 프로젝트에 참여한 1,2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받는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는 어려운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지면 배터리를 미리 사두는 것처럼 일상에서 가벼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지 기능이 높아지거나 개선돼 정신적으로 이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떤 한계점을 지나면 독성을 띠게 돼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스트레스를 평생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온도에 따라 풍선처럼 팽창하는 마이크로 입자로 압력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생산기술연구원 연구팀은 특정 온도를 가하면 기존 대비 크기가 3배 이상 커지는 마이크로 입자로 유연한 필름 표면에 3D 마이크로 돔 구조를 구현하고 이를 압력 센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센서는 물 한 방울과 같은 미세한 질량의 압력은 물론 손가락의 미세한 맥박 변화도 감지해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손목의 움직임 감지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센서로 구현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활용 가능성도 검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 학회가 채택한 논문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반도체 직접회로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국제 반도체 회로학회가 지난 17년 동안 채택한 카이스트 논문은 연평균 8.4편으로 같은 기간 MIT나 UCLA 논문 채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초고밀도 직접회로 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올해에만 논문 9편이 채택돼 카이스트가 전 세계 대학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이후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 축적된 기술로 올해 우리나라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서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까지 우주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달을 향해 쏘아 올려진 다누리의 남은 여정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우주에서 들려오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